안녕하세요.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선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3 과정 첫 시험 3월 학력평가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시간에는 3월 학력평가 국어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의 난도와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직 성적표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수험생들이 점수를 입력하고 틀렸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등급 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신 그 당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등급 컷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 모두에서 90점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 컷이, 그다음에 80점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2등급 컷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3점 정도의 원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언어와 매체에서 특히 문법에 지문형 문항이나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 공통 과목에서는 크게 점수 차가 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수능에서는 등급컷의 원점수만 기준으로 해본다면 이번 3월 학력평가가 작년 수능보다 등급컷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등급컷으로만 본다면 이번 학력평가는 작년 수능보다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의 경우에 70%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한 화작은 등급컷이 80점대가 들어가게 되면 4등급 이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80점을 꾸준히 받아왔던 친구들도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정도는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등급컷에 직접적인 하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3월에 보았던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1등급 컷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3등급과 4등급 컷에서의 점수 격차가 10점 이상으로 확연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았던 시험이 3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3, 4등급의 중위권 학생들의 실력이 아직 치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수 차는 9월 이후에는 수능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등급이나 2등급 컷의 기준을 비교를 해본다면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화법과 작문의 1등급 컷 92점,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이 89점이라고 봤을 때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인 화법과 작문의 96점과 비교해보면 1등급의 격차는 4점 내외고요. 그러면 독서에 한 지문당 문제가 4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지문을 통째로 읽지 못했거나 한 지문에 달려있는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의 킬러 지문이라고 불릴 만한 독서가 출제된 것이 아니라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의 격차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 한두 문제라든가 독서의 경우에는 3점짜리에서 한두 문제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틀렸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정답률은 대체로 여러분 시험 보신 날 당일에 EBS 기준으로 해본다면 정답률이 40% 미만인 문제들이 5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체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는 전통적으로는 독서의 3점짜리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복합 이렇게 문학에서 3개의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로 평가가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총평을 다시 해드리자면 최고 오답 문제에 문학이 3문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문학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고요. 최근 10년 이래의 수능의 역사에서 문학이 매우 어려운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3월에 본 학력평가 시험은 교육청에서 출제한 것이고 그것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과는 평가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문학에서 틀린 문제나 나왔던 작품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오답 체크도 하시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왔다는 암기는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문학은 비교적 주관적인 학문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하시는지는 철저한 기출문제의 분석에 기반하셔야지 이번 점수를 가지고 굳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고 오답 관련된 문제에서 독서는 2문제가 배치되어 있고 제 생각에 독서의 난도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독서에서 최고 오답 문제는 인문복합의 8번과 과학지문의 17번이었는데요. 과학지문의 마지막 문제인 17번은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껴있었던 지문이 법률 지문의 경우에는 비교적 복잡하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면 최근에 수능의 평가 유형에서 법률 지문이나 경제 지문 혹은 과학 지문이 길지 않고 짧으면서 추론이 많이 들어가는 유형인 것에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모의고사에 맞게 법률 지문의 난도는 적절하게 내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수준에서 출제되는 법률 지문의 난도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유형도 그리고 지문의 난도도 수능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형에 기반해서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부터 순서대로 5개 정도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정답률이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독서 8번이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 유형은 반박주장 만들기 유형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평가원 시험은 기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글 전체를 보면서 글의 구조를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으시면 이해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웠던 문제와 그 문제 유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전체 지문을 읽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의 3페이지에 있는 문제 8번입니다. 기억에 근거하여 디귿이 니은을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문제에 여기 반박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반박 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일단 나지문의 4단락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페이지의 나지문의 4번째 단락, B로 묶여있는 4번째 단락, 그 단락 아래에 있는 4단락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자, 문제 확인하셨죠? 니은의 입장에 대한 디귿의 반박이잖아요. 그럼 밑줄 친 디귿을 확인해 볼까요? 디귿. 밈 이론 지지자들은 이것을 반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니은에 해당하는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여기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가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 이것이 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회의적 입장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입장에서 밑줄 친 디귿에서 밈 이론 지지자들이 이것을 반박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앞에 있는 문장을 그냥 부정하는 명제를 만들면 반박 명제가 됩니다. 다시 보고 넘어가 볼게요.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혹은 밈은 구체적 단위를 설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밈은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 이게 니은의 주장이죠. 그럼 이 녀석을 반박하기 위해서 밑줄 친 디귿의 입장을 온다면 아니다를 그렇다로, 어렵다를 가능하다로, 불명확하다를 명확하다로 바꿔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거는 보고 만들면 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반박 문장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니은에 대한 반박은 니은이 아니다로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실체가 맞다. 구체적 단위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제 원리가 명확하다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요. 문제 8번을 잘 보면 기억의 내용에 근거하여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문에 있는 2페이지 가지문에 있는 마지막에 4단락 기억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일단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모방 이거 하고 거울 뉴런 세포에 해당하는 뉴런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방하고 물리적 실체, 구체적 단위, 복제 원리 이걸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브릿지 문장을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지문의 2단락에 있는 밈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나지문의 2페이지의 좌측 하단이에요. 나지문의 2단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단락.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란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사후 세계와 같은 관념, 패션 등은 한 인간에게서 다른 인간으로 복제되는 밈의 사례이다.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지는 것과 유사하게 밈도 나왔다.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퍼뜨려지는 거랑 복제랑 같은 셈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되시나요? 다시 가지문에 있는 기억의 입장, 거울 뉴런이 모방에 관여한다. 나지문에 있는 니은의 내용, 밈도 모방을 통해서 복제된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만들어 놓은 반박 문장에 해당하는 모방 과정은 뉴런을 통해서 물리적 실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모방의 과정이라는 복제 원리가 명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밈은 모방의 단위라는 구체적 단위가 존재한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8번의 선택지 1번이요. 밈은 거울 뉴런, 여기 있는 내용은 기억의 관점이었음. 그리고 설명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실체가 분명하다. 끝났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다시 반박 주장 만들기에 해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반박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걔를 논리적으로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해서 반박 주장을 니은이 아니다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근거는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지문을 뒤지면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고 다른 선택지들, 답이 될 수 없는 선택지들도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8번의 선택지 2번이요. 거울 뉴런이 인간의 주체적 의지로 활성화되므로 밈은 문화 전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밈이 기능을 한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가지문에 나오는 주체적 의지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키워드에 정확하게 X 쳐주세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마킹할 때 왜 틀렸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키워드, 안 되는 키워드에 정확하게 체크해 둡시다. 선택지 3번이요. 모방에 의해 전파되는 밈의 복제 원리가 이게 오면 안 되지. 명확하다가 와야 반박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확실히 안 되네. 선택지 4번입니다.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에서 폭넓게 관찰되기 때문에 밈은 인간의 영장류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럴 수가. 나지문의 2단락에 의하면 밈의 경우에는 문화와 관련된 친구이기 때문에 영장류는 밈에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 5번이요. 거울 뉴런은 관찰 없이 활성화되므로 제가 가지문을 대충 읽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거울 뉴런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이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반박 문제를 만들 때는 반박 문장 만드는 것에 신경 써서 접근하시는 게 최우선이겠고요. 안 되는 선택지가 나올 때는 물론 선택지 1번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을 경우에 1번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선택지를 모두 검토하셔야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 지문이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철학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옛날에는 7단락 이상의 긴 지문에 2개 이상의 주제가 섞여 있는 유형이 유행이었다면 최근 3년 이내에는 가, 나로 나뉘어져 있는 지문이 유행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밈이라는 주제가 생소하셨다면 과학과 철학 주제가 섞여 있는 유형을 정리해 드리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유사하고 또 3점짜리 문제 풀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20학년도 6월 모평에 들어가 있는 개체성과 미토콘드리아 같이 생물학과 철학 연결되어 있는 지문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두 번째 문제인 현대 시 지문의 28번을 확인해 볼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학에서 특히 현대문학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오는 게 정말 흔치 않은 것인데요. 아마 출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지의 1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28번 유형의 가지문에 있는 정지용의 장수산 1은 작년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들은 이 작품이 익숙했기 때문에 28번 같이 특별한 설명 없이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를 냈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처음 보기 때문에 낯설어서 당황해서 많이 틀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고 다른 문제를 할지라도 무조건 3점짜리 문제에 들어가 있는 보기를 먼저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특히 뭐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8번을 볼 것이지만 두 문제 아래에 있는 30번의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문제를 풀 때 전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배운 개념을 복습을 해보신다면 시의 3가지 구성 방식 중에 하나인 형상성에 들어가는 형상화는요. 우리 대개는 심상, 이미지라고 불리는 친구를 부르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뒤에서부터 이 작품은 심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게요.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청각적 심상이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 또 심상 찾는 문제네 이런 거나 어울리는 소재들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하고 여기 잘라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청각적 심상이나 소재 혹은 다른 심상 등을 사용해서 고요를 보여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고요는 시에서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를 암시하는 역할도 한대요. 한 개만 더 체크합시다.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가 만약에 정서라면 시는 정서를 서술하는 장르니까 이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품의 형식적 측면과 주제적 측면을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보기에서 정보를 다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이 보기를 기반으로 해서 고요는 작품의 주제인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요를 만드는 방법에는 청각적 심상도 있지만 다양한 심상이나 자연물 등의 소재도 있을 것이다 를 신경 써서 가작품을 읽어볼게요. 가작품, 벌목정정 이랬거니 벌목정정 단어 뜻 뭐예요?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하고 나는 큰 소리 그럼 이 친구도 청각적 심상.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난다고 했거니 아름드리 정도 되는 큰 소나무가 잘라짐즉도 하다. 그렇게 해서 잘라지면 골짜기가 울어서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다 하고 자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마침표 없이 문장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메아리 소리 쩌르렁 이렇게 되는 아까 말한 청각적 심상이 오히려 이 장수산이라는 공간에 고요를 부각해 준다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갈까요? 28번의 선택지 1번이요. 아름드리 큰 소리 잘라질 만도 하다.
이게 연결이 되면 이 친구 뭐 하기로 해서 이게 잘라질 때 벌목정종하는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산이 고요하다라는 청각적 심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친구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고요는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주려는 의도지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1번이라서 불안하죠.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니까 불안하죠. 다른 애들은 왜 안 되는지도 읽으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람쥐도 쫓아가지 않고 맷새도 소리를 내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잡았다. 보기에서 이게 우리의 키워드다, 포커스다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고요가 한 개 더 할까요? 고요가 뼈를 저린다. 고요는 뼈에 파고들지 않지. 자, 이렇다면 이 친구는 뭐로 연결해볼까요? 복합감각 하지 말까? 공감각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이걸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한다면 청각의 촉각화에 해당하는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셔도 되죠. 아까 보기에서 확인했듯이 다양한 감각적 심상으로 고요를 형상화하고 있음 연결해도 좋겠네요.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여기는 흰 거. 시각적 심상. 도 고요에 잘 어울리잖아요. 뭐 밤이라는 시간적 공간이나 눈 내렸다는 공간적인 심상 같은 거. 고요한 거랑 잘 어울리고. 다시. 달도 보름달을 기다려서 흰색이 된 뜻은 한밤중에 이 골짜기를 걸으려고 한 것이련다. 이렇게 연결해보고 여기서 잘라볼까요? 자,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됩니다. 요게 소재잖아요? 요 달이라는 소재는 보름달이 되는 날, 나도 하얀색이 돼야지. 막 이 공간을 하얗게 밝혀줘야지. 왜? 고요하니까. 한밤중에 이 골짜기를 나도 조용히 한번 걸어볼까? 의인법인가요?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선택지 2번, 3번을 한꺼번에 볼까요? 선택지 2번.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이렇게 되면 울지 않아. 됐죠? 청각적 심상의 부재. 적막한 분위기 연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선택지 3번 하기 전에 넘어가셔야 되겠네? 자, 여기 있는 달도 고요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자연물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어렵겠죠. 그 장수산이라는 산의 그 동네 위에 절에 살고 있는 승려가 있는데 이 승려가 바둑을 6판을 뒀는데 6번을 졌는데 달렸는데 근데 허허 웃고 올라간다? 가볍게 밑줄쳐요. 웃고 올라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는 지면 열받죠. 근데 이 사람은 6번 져도 허허 웃고 올라간다? 우리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요? 속세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설서들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탈속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탈속이라는 건 크게 2가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느낌, 산신령 나오고 선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느낌도 탈속적이라고 부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속세에서 추구하는 돈과 명예, 부귀, 공명, 승리와 성취 이런 것에서 벗어난 자연과 속세가 대립됐을 때에도 탈속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탈속이 뭐 반드시 뭐 귀신 나오고 뭐 산신령 나오고 뭐 옥황상제가 내려오고 이러지 않아도 속세와는 다른 가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시적 화자는 어떠냐? 시적 화자는 이 우절 중에 이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킁킁대면서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죠. 나도 이런 탈속적 가치를 한번 추구해 보겠다. 그러냐고 여기서 잘라 볼까요? 그럼 선택지 3번 되나 봐. 6판에 6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 이 행동은 됐죠?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이거 짧은 말로 탈속이라고 한다고. 이 부분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어려워도 되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수특 연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다고 생각하고 냈을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가볼게요. 근데 씨름 아우야. 정서 나오면 주워 먹어. 이게 주제인데. 그럼 시적 화자는 근심과 씨름에 빠져 있는 모양이죠? 씨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그렇게.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어렵게. 자, 이 친구는 외부 세계. 왜? 이게 장수산의 모습이잖아요. 장수산은 이렇게 고요한데도 내 마음속에는 씨름은 심히 흔들리노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외부 세계와 시적 화자의 관계는 같다 반대된다. 반대된다. 장수산은 이렇게 고요하고
장수산에 살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탈속적인데 난 씨름해. 게다가 혼자서 흔들리고 있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영탄법이라서 그냥 예의상 세모 치고요. 아, 견디겠다. 아, 끝났네요. 여기서 무슨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 씨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왜? 나는 차고 그리고 또 단단하고 꿋꿋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에서 자 끝났네. 장수산같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나도 장수산처럼 내적인 고요를 위해서 한번 견뎌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니까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고요는 현재 시적 화자의 정서에 해당하는 씨름을 대조하면서 시적 화자가 씨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주는 기능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30번의 보기에서 설명해줬던 화자의 내면 세계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연결해 봅시다. 28번의 선택지 4번이요. 바람도 일지 않아. 아, 끝났어. 바람도 이제 뭐라 그랬어? 외부 세계. 근데 심히 흔들리는 이건 내면 세계.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도 관계면 대비 가능? 가능. 됐죠? 선택지 5번. 오 견디란다를 차고 오려니와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뭐였냐면 무슨 의지? 자기도 장수산처럼 내면이 고요해지겠다라는 삶의 의지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28번을 해설을 해드리는데요. 사실 현대시 28번 문제는 어떤 다른 추천 지문이 있거나 다른 연계돼서 무엇인가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하나만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 생각보다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서 요구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를 암기하시거나 이렇게 푸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라고 하는 걸 분석할 때는 언제나 정서의 밑줄 지고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용이 잘리는 대로 잘라서 읽어본다라고 하는 기본만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전 소설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 33번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리 문제지 12페이지에 33번입니다. 제 생각에는 34번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읽었다거나 해서 틀렸다기보다는 줄거리 자체가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읽는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33번 문제 먼저 볼게요. A와 B에 주목해서 A로 묶여있는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혹시 문학 읽는데 이렇게 범위를 A나 B로 지정해 줬을 때 이거 하나만 나온다면 지문 읽다가 중간에 멈추고 바로 풀 수 있는지 한번 해결해 보세요. 다 읽고 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문제 34번의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34번의 보기요. 이대봉 전에는 여자 주인공인 장애황과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서사가 각각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두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여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서사 구조를 묻는 지문이군. 그래서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장애황이 선후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과 여기까지 읽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33번 문제에서는 여기 장애황 부분만 읽으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요 구조 중에서 군담이라는 게 있고 배경 지식 삼아 하나 얘기해 볼게요. 고전 소설에서 영혼 군담 소설 아니면 역사 군담 소설 이런 식으로 군담이라는 애가 장르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군사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얘는 여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진 않지만 배경 지식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군사담이 있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 편과 남의 편의 대립이 전제돼 있다. 이거 추측할 수 있겠죠. 전쟁이니까요. 게다가 고전소설은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 명의 장수가 나올 때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편먹어보면 괜찮아요. 인물을 배치할 때 여기 나오는 주인공 장애왕뿐만 아니라 우리 편과 남의 편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을 한번 배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군사담에서는 언제나 두 사람이 싸워서 선이 이겼다라고 하는 대결 위주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대결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전략을 너무 잘 짜. 이런 지략 대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이게 영웅 계열 소설이다라고 부른다면 좀 도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신이 도와주거나라고 하는 류의 비현실적 요소인 전기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시면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오죠. 반드시 지략파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압도적인 피지컬로 찍어 누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무술 능력이라고 해볼까요? 무력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능력의 격차를 가지고 선악이 대립하는 케이스가 군담인데 조금 33번 문제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A라는 부분으로 아주 좁은 범위를 지적해 놨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사건 단위별로 촘촘하게 자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는 이 대결이 무엇을 우위로 한 대결인가를 생각해 두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신경 써서 읽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와서요. 지문의 문제지의 11페이지의 맨 처음부터 A로 묶여있는 부분을 읽어볼 건데요. 대신에 소설은 저랑 같이 읽기로 약속해야 되는 법례가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사대면 경우에는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물 체크하고 그다음에 가능하겠으면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단위별로 매우 촘촘하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예의상 네모로 한번 쳐보고요. 이게 별로 의미는 없겠지만 뭔가 시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두 번 안 읽어도 되니까 읽으면서 이런 기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부터 갑니다. 장원수가, 자, 이거 사람이죠? 일단 이렇게 체크. 이런 거 배경 지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죠. 원수는 장수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수나 장수 표현 나온다. 전쟁이고 군사담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원수가 성이 장씨니까 주인공 장애왕이겠죠.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이윽고 일세기 태양의 색이 저물 때 시간적 배경을 체크해놓을까요? 해질녘에 이르러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더니 저랑 이거 약속해요. 고전 문학에서 꿈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놔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능이 있으니까. 전기적 요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꿈이 욕망을 해소해 줄 수도 있고 환몽 구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이제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읽어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무조건 체크를 해둘게요. 어쨌든 이 장대에서 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들거나 가볍게만 체크해볼까요? 색간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 이게 왜 과연인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랬을까요? 꿈에서 이미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전개적 요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죽은 조상님이 알려줬을 수도 있고 앞부분의 확인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장원수는 이제 이 내용이 총나리의 흉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가만히 운국에 들어가. 공간이니까 우리 체크 한번 해볼까요? 동쪽으로 가는 페이크를 치고 운국에 들어가서 군사를 쉬게 하고 동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살피니 총나리가 과연 기병, 말탄 병사들을 거느려서 원수의 뒤를 따라 운국을 쫓아오거늘 원수가 재촉해서 총날의 추격병을 급습해 죽이고 자 이거 사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급히 반운산에 들어가서 자 이거 굵게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매복이 나오면 몰래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름의 지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봅시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라고 한다면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꿈의 일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물결이 들어왔어. 그래서 총날이 계략을 짰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동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운국으로 가서 총날의 추격병을 몇 명 때리고 그리고 나서는 급히 반운산에 들어가서 매복했으니까 여기까지 반운산에 간 건 몰랐겠죠. 매복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까지는 알았을 거예요. 계속. 이때 총날이 원수를 따라 동쪽에 이르니 뭐 그러겠죠? 동쪽으로 가는 척 했으니까. 그래서 동쪽에 이르렀더니 그 뒤에 굴막대의 복병이 자 당황하지 마세요. 사람 이름이겠죠? 누구 편인데? 아마 우리 편일 가능성이 높겠네? 왜? 총나리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고각 뿔피리 소리와 함성이 진동하며
화살이 비오듯 하니 총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요란하여 죽는 자가 태반이요. 총날도 또한 가슴을 활 한 방을 맞고 외쳐서 말하기를 굴막대야 나를 모르느냐?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전쟁에서 블러핑을 하는 거죠.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깊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되 함성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급습해 죽이니 총날의 군사가 10분이나 밑에 한 지라까지 하고 자를 거예요. 왜? 지금 어딘데? 라고 하면 여기 동편에 왔어. 그때 무슨 일? 복병을 만나. 그래서 맞음. 그죠? 사건단이 작은 거 하나. 계속. 총나리는 견디지 못해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총나리는 죽지 않았고 가슴만 맞았고. 그래서 총날이 견디지 못하여 당황하게도 남은 군사를 거느려 평구로. 자, 여기도 공간. 평구로 달아나다가 이번에는 서경달의 복병을 만났어. 그래서 남은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1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려 하다 여기까지 또 자르고. 왜요? 지금 어디냐면 평구.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복병을 만남. 그래서 이거 돌아가려다가 운곡이라는 동네 기억나시죠? 여기 운곡에 가서 총날의 추격병을 급습해 죽이는 생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곡에는 이제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얘네는 반운산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착각해서 반운산을 좌측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해줘? 그러면 공간 체크해줘. 반운산 좌편에 갔어. 그럼 여기 위에서 반운산에 들어가서 매복했다고 했으니까 장원수가 그럼 여기 뒤에 이어서 보면 원수의 복병이 나왔네. 내달아서 적장 총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이제 칼을 들고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야, 이 총날이라는 적구나. 간략한 계략으로 나를 해치려다가 네 꾀에 너의 군사가 패몰하였으니 좀 네 꾀에 내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사건은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 장원수가 동으로 가는 척 하다가 운곡으로 가는 척 하다가 반운산에 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총날이 동편으로 가서 굴막대 복병을 만남. 둘. 평구에 가서 서경달의 복병을 만남. 셋. 그리고 나서 이런 헛소문을 잘못 알고 반운산 좌편으로 가서 막판에 결국에 장원수랑 대결해서 지게 됨. 이렇게 되잖아요. 스토리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사건 단위별로 최대한 촘촘하게 자르기로 했고 인물이 여러 명 나와도 매우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 다 우리 편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문제 33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 33번의 선택지 1번입니다. 장원수는 A. 운곡에 이르러서야 총날의 간계를 간파했지만 아닌데 여기 과연 진중으로 달려든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복병을 심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정확하게 체크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보시죠. 장원수의 군사들이 운곡에 있다가 반운산에 간 것을 총날이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운곡에 매복한 줄 알고 반운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원수의 복병과 만난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줄거리 찾는 문제야. 이 친구는 복잡하게 생겼지만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건 순서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왜 안 돼요? 3, 4, 5번 뭐 나란히 뭐 정답률이 뭐 10%가 넘는 오답 많이 고른 선택지들이네. 같이 볼까요? 선택지 3번입니다. 장원수는 A. 운곡에서 총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B에서 총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잘 보세요. 총날의 잘못을 과연 꾸짖었는가? 여기 부분을 볼까요? 총날 같은 적군놈아, 간략한 계략으로 나를 해치려다가 네 꾀에 너의 군사가 패하고 또 몰살하였으니 너는 무슨 면목으로 니네 왕을 보려고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되니까 내 생각은 잘못을 꾸짖는 것 같진 않고요. 이미 내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너 그냥 여기서 자살해라. 왜? 나한테 그냥 져가지고 도망가봤자 니네 왕을 만나봤자 거의 죽을 거 아니겠니?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한 개만 더 얘기해보자면 여기서 총날이 기병을 거느려서 원수의 뒤를 따라온 것은 장원수가 자기가 운곡에 존재한다고 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그 일부러 유도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지 4번요. 장원수는 A로 총날의 군사들을 유인했다. 운곡으로 유인했다? 그런데 B로 총날의 군사들 가지 못하게 아니지. A에 자기들이 있는 척해서 B로 유인한 게 맞지. A와 B가 바뀌어 있죠? 선택지 5번. 장원수의 군사들을 총날의 군사들이 A에서 B로 뒤쫓아옴으로써 이건 맞아. 근데
기억나시죠? 굴막대의 복병은 옛날 꽃날 만난디? 사건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한 선택지가 나오지만 요 녀석같이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낼 때는 사건을 꼼꼼하게 짜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문제 풀 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하면 나왔던 단어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거 골라서 장렬하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를 보고 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올지 알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작품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정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소설의 기본 이론에 맞춰서 아주 베이직한 내용부터 정리해 봅시다. 소설의 뭐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있잖아요. 여기 맞춰서 인물의 동그라미 쳐. 사건 단위별로 정확하게 잘라. 배경 공간에 네모를 치는 방식으로 그냥 소설을 읽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두시는 게 맞아요. 이게 잘 먹히든 먹히지 않든 간에 소설 나올 때마다 막 당황해서 허둥지둥해서 읽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렇게 읽어야지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읽힐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소설의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내가 읽을 때 이런 식의 기호를 만들어야 되겠다를 스스로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사건을 최대한 꼼꼼하게 쪼개야 진행 양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오타 났네. 한 개 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영웅 군담 계열 소설의 경우 군사담이 나오게 되면 편 먹으세요. 여러 인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굴막대는 또 뭐야? 막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편인가 보군. 그냥 이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의 계열체를 나눠서 이해하되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우리 편인지 니네 편인지를 꼼꼼하게 잘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연결해서 제가 보기에 학습할 만한 친구는 올해 EBS 수특에 출제되어 있는 영웅 군담 계열 소설 2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수특에 나오는 방한림전, 여성 영웅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임진록 같은 경우에 이제 군담 소설 같은 거 잘 읽고 편먹기도 혹시 먹히는지 아니면 사건 단위별로 잘리는지 인물과 배경에 따라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답률 4등짜리 문제, 과학지문에 있는 보기 유형 3점짜리 계산 문제 17번을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풀어봐라 라고 하면 거의 풀었을 거예요. 시간이 모자랐거나 아니면은 마킹할 시간이 다 왔는데 이 문제 보니까 너무 압박적이고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포기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17번 같이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계산하는 문제는 왕도가 없어요.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문제를 위해서 2분 정도는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꼭 맞추고 싶으면 어떡하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를 조금만 빨리 풀 수 있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점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선택 과목에서 읽는 시간을 줄이셔서 이런 고난도 문제 유형은 반드시 푸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이게 계산 문제인가 정말로 풀리는 문제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 17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 문제만 볼게요. 보기 먼저 보실게요. 용질 A를 용매 B에 녹여서 혼합물을 이미 만들어. 그리고 나서 용기의 압력을 높인 다음에 용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그러면 이 공정상 이미 혼합물을 만들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거는 GAS 공정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었던 RESS 공정은 이산화탄소의 용질을 녹이는 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거 본문에 있는 3, 4단락만 확인해 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3단락도 안 읽을게요.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만 풀기 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5페이지에 있는 이 용해도와 관련된 지문에서 GAS 공정과 관련된 4단락을 읽어보시죠. 4단락입니다.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액이 생성되어야 한다. 인 건데 저랑 이렇게 약속해요. 뭔가 커진다 작아진다가 나오면 반드시 그 문장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커진다 작아진다 표시도 해야 되거든요. 해봅시다. 혼합물의 농도가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혼합물 아래 용질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정액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결정액이 많이 생기죠? 그럼 결정액의 개수가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정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의 결정액에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결정액에 모이는 용질 분자의 수는 적어지죠. 왜냐하면 결정액이 2개밖에 안 되면 모든 분자들이 그 결정액 2개에만 붙겠지만 결정액이 한 200개 된다. 그러면 이 분자들이 200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 결정액마다 들어가 있는 분자 수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거는 여러분의 사고력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시는데 이 문제를 꼭 맞추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례 비교되는 표현, 커진다 작아진다 표현을 필기를 빠르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지문에만 체크를 해두고 외웠으면 좋겠는데 빨리 풀어야 되니까 괜히 이거 여러 번 들춰보다가 또 틀릴 것 같아요 이라고 하면 문제 17번 위에 빠르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 혼합물의 농도가 높아. 그럼 분자 수가 많아져. 그럼 핵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럼 여기 내가 휘시아서 안 써는데? 그러면 하나의 핵에 붙는 분자의 개수는 적어지죠? 그러므로 입자 크기에 해당하는 입도는 작아지죠? 이렇게 비례 비교 표현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지문에서는 이것만 뽑아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17번 과학지문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여기는 이렇게 해보죠. 그럼 17번 과학지문에는 보기에 표 한번 볼까요? 당황하시면 안 돼. 이 문제 반드시 풀 수 있게 배치가 돼 있어요. 표 확인해 보죠. 혼합물의 농도와 입도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농도하고 그 다음에 입도 1단락에 있어요. 입도는 석출되어 있는 이 입자의 크기라고요. 그러면 농도와 입도는 우리 지문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높을수록 입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얘는 농도가 낮고 얘는 농도가 높은 놈인가 보군. 그러면 얘는 뭐 입도가 클 테고 얘는 입도가 작겠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지? 이렇게 되죠. 이 친구는 보기에 새로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추론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에 따라서 입도가 달라진다고 다시 정리해 보니까 자 여기에는 농도 높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입도가 더 낮은 건 괜찮은데 오잉? 같이 농도가 0.03이어도 주입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입도가 달라진다고 이걸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GAS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 정도 추론 괜찮겠어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면 그 용매가 이산화탄소와 섞여서 왜? 이 이산화탄소가 반용매니까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와 섞여서 과포화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A가 석출되는 것이죠. 어딨나요? 3단락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 주입 속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랑 용매가 섞이는 속도가 달라지겠다. 다시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주입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용매와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용매가 더 빠르게 과포화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당 석출되는 A 입자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 추론 괜찮겠어요? 이 녀석은 100% 추론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충분하게 들여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 충분하게 들이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돼요.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까지 결론 가능하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이 용매가 과포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얘가 과포화가 너무 빨리 되니까 그 입자 결정화가 빨리 일어나야 되고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석출되는 분자의 양이 많아지죠? 그럼 거의 다 왔네. 분자의 양이 많아지면 결정액의 개수가 많아질 테고 그러면 입도가 적어질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 추론이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까지는 뽑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에 해당하는 애가 입도가 제일 작은 이유는요. 간단해. 저는 쓸 건데 여러분은 안 쓰셔도 되죠.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석출되기 때문에 입도가 작은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친구는 농도가 낮긴 한데 속도는 좀 빠름. 이런 녀석이고 여기 입도가 70으로 엄청 큰 이 친구는 농도는 높고 괜찮은데 속도가 좀 느림.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였다면 여기서 이 두 개를 비교하거나 이 두 개를 비교해서요. 입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농도가 아니라 속도일 것이다. 이걸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은 3월이고 여러분들은
수험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나름 자비롭게 선택지를 내줬답니다. 확인해 봅시다. 17번. 윗글을 바탕으로 여기도 오타난 것은 수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확인이요. 이게 사이즈가 조금 다르니까 선택지 1번. 가와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는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겠고 농도 차니까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면 언제나 페이크를 조심해야 돼. 잘 보실까요? 이산화탄소에 A가 녹은 게 아니죠. 자, 우리 보기에서 확인했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이미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었다고? 여기 이산화탄소에 A를 녹이는 것은 RESS 공정이었죠. 전혀 읽을 가치가 없는 선택지. 보기를 보고 해치울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데는 빠르게 지우셔야 됩니다. 선택지 2번이요. 가보다 나, 가와 나를 비교하면 뭐가 달라야 돼? 농도가 다른 친구네. 그럼 농도가 다른 애에서 A의 입도가 더 작은 것은, 그러면 얘는 농도가 높으니까 결정액의 개수가 많으니까, 결정액의 개수가 많으면 단위 결정액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니까 되는 것이죠. 정답이네. 끝났네. 아주 자비로운 문제였어요. 선택지 3번 한번 볼까요? 나와 다에서 섞이는 속도는, 그래, 비교해보자. 나와 다에서 섞이는 속도 다르죠? 그럼 우리 여기 추론 가능하겠어요? 과포화되는 속도도 다르겠지. 그래야 석출되는 속도가 달라지겠지. 선택지 4번이요. 가에서 다에 척출된 A의 입도는 차이가 나겠지. 입도는 차이가 나겠지. 각각에서 석출된 A의 양은 모두 같겠군. 모두는 안 되지. 왜? 이 친구는 농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다르겠죠. 이거 좀 어렵죠. 자, 하나만 조심. 모든, 언제나 이런 거 조금 조심. 다 들어가나 확인해 보시고요. 선택지 5번이요.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가와 다보다 느리기 때문에 나는 과포화되는 속도 괜찮은데? 심지어 다가 제일 느린데?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읽을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멈추셔도 괜찮아요. 정답은 2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평가원이었거나 수능 수준의 난도가 높았다면 얘네들의 수치만 가지고 비교해서 입도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에는 속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유의 추론까지 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므로 3점짜리 문제를 꼭 맞춰야만 한다면 지문을 읽는 스피드를 높이시고 추론 유형에 나오는 문제를 좀 깊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구성 요소가 나오는 지문인지 아니면 공정이나 과정 순서가 나오는 지문인지 비례나 비교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죠. 총체적인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조금 더 좋은 문제를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지문이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이나 과정을 담고 있는 지문은 이 학년도 6월에 있는 PCR 유명한 지문이죠. 이 친구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도표가 들어있어가지고 커진다 작아진다 같은 거 비교하는 거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21학년도 9월에 있는 항미생물 화학제에 해당하는 37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도표를 보고 나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거 이런 17번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조금 옛날 거긴 하지만 19학년도 9월 모평에 있는 주사 터널링 현비경에 있는 그 압력 비교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 지문이 훨씬 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락 중심 내용도 뽑아가면서 꼼꼼히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오답률 5등짜리 문제 고전 시가복합의 27번을 확인해 볼게요. 27번은 또 운 좋게도 보기가 딸려있는 3점짜리 문제니까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얘기를 할까요? 작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주기 때문에 보기를 읽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27번의 보기입니다. 문학작품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체험을 다룰 때 주로 풍경이나 자연물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책까지 마시고 머릿속에만 넣어놓으세요. 풍경이나 자연물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거주할 때 나타나는 삶의 자세나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 그러냐고. 그럼 이게는 나열돼 있으니까 체크 표시할까요? 풍경 이야기할 때도 있고, 자연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삶의 자세 이야기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시적 대상이 다양하겠군. 그리고 나서요, 가작품, 나작품, 다작품을 다 꼼꼼하게 소개해주네. 그럼 얘는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좋겠죠. 가작품은 작가가 총석정 일대를 기행한 가뭄, 감정을 노래하면서 몽민관으로서의 역할, 자, 이거 당연하게 체크해둬야 되겠죠. 백성을 이끄는 관리, 이렇게 되니까 이거 조선시대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양반 사대부, 이게 양반 계층 전체를 사대부라고 한다면 벼슬하지 않고 글만 읽고 공부만 하는 경우에는 선비사자를 써서 사라고 하고요. 벼슬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남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다 이러면 대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인 계열에 들어가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자연에 친화적으로 그냥 공부만 하고 속세와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관점이냐, 아니면 정계에 진출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한번 내가 잘 경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대부의 관점이냐를 나눠서 본다면 이 친구는 다분히 비교적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는 게 낫겠는데 차라리 유교적인 입장에서의 사대부들은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작품은요, 임실에 은거하던 작가, 야,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는데, 숨을 은자에 거주할 거자거든요. 그럼 은거 같은 경우가 나오면 이 사람은 자연에 숨어 사는 거고요. 요럴 때는 속세랑 대립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요거는 약간 사대부적 관점에서 선비사에 가깝나요? 그렇긴 한데, 속세로 내가 나가서 뭔가 정치하고 싶은데 유배를 갔다거나 모함을 당했다거나 해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친구도 자연과 속세의 대립으로 해두시되 유교적 관점으로 다양한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이요. 그래서 나지무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노래한 거야. 아이고, 조선시대인데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 하면 바로 나와줘야지. 뭐 네 글자, 자연친화 이런 거 나와줘야 되겠죠. 아예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계속이요. 그리고 다작품은 함흥에 거주하던 작가가 인접한 동해의 매력을 전하며 흥취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 세 작품은 전부 장소에 대한 체험을 다루고 있는데 풍경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연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작품을 보면서 선택지도 바로 연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동시에 펼쳐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지문 보면서 얘기해보죠. 가지문에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굵은 글씨로 가지문에 이게 너무 길어서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아래에서 여섯째 줄? 굵은 글씨 중략 아랫부분에 맨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보죠. 이 사람이 총석정이라는 데에 가보고 나서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 부분 읽어보면 천하에 두 개의 총석은 없을 것이다. 총석은 only one이야. 그러니까 총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로 따지자면 동해바다가 좋고 산으로 따지자면 금강산이 좋고 폭포로 따지자면 구룡폭포가 좋고 돌로 따지자면 총석이 좋다. 이렇게 되니까 유명한 것들 하나로 이야기하면 지금 총석정 엄청 두 개는 없을 거지고 엄청 멋있고 돌 중에 최고다.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가면 돼요. 선택지 1번. 가에서 화자는 천하의 두 총석은 없다 라면서 총석정 일대의 경치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다. 탄 이거 뭔데? 감탄하고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경치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한다. 1번.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가작품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그 밑에서 넷째 줄에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이어져서 볼까요? 이 장관을 다 한 후에,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경치 구경을 다 한 후에 내가 다시금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단어도 들어있죠. 괴외 기골. 빼어나게 뛰어난 인걸 할 때 여기 결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요건 하나 외울까요? 영웅호걸 할 때 붙는 준걸 걸자인데요. 영웅이나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뛰어난 영웅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총석정 같이, 왜? 그 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총석정 두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야. 최고야.
그래서 영웅인 사람이 이렇게 총석정같이 최고인 사람이 있다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반드시 찾을 거예요. 찾아서 뭐 할 건데? 술 먹으려고? 아니. 이 친구 이런 빼어난 인걸이 총석정처럼 1등으로 잘난 사람이 있다면 얘를 찾으면 어떻게 될 건데? 나라가 잘 경영될 거 아니겠어요? 영웅을 뽑아줘야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님 같은 영웅이 나와줘야 나라가 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정치할 때도 이 정도 총석정 수준의 1등 정도 되는 영웅 호걸이 나와서 그걸 내가 찾아. 그래서 걔를 어느 좋은 자리에 꽂아. 그럼 정치가 잘 되니까 다들 먹고 살기가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외워줘야지. 왜 찾는데?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 뭐로 가져야 돼요? 관동별국 혹시 읽으셨나요? 우국의 정서 나와야 되잖아. 이거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약속해요. 정치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국가에 대한 근심 걱정인 우국으로 맞춰야 돼요. 우는 근심 우자니까 부정적인 정서 아닌가요? 아니야.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정서는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관동별국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십시오. 선택지 2번 연결해볼까요? 가에서 화자는 천리를 멀다 말고 반드시 찾을 거야. 뭐를? 배외 기거를. 왜? 얘를 뽑아가지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이 정도면 문민관으로서의 역할 괜찮나요? 그죠? 정치적 입장이잖아요. 이런 게 대부로서의 세계관이야. 이거는 뭐 조선시대 때 아주 자주 나오는 관점이니까 반드시 봐두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작품으로 넘어갑시다. 자, 나작품에 뭐 할까요? 일수 한번 볼까요? 일수? 청사는 애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그래, 사는 나를 애워싸고 녹수는 나를 돌아가고. 해질녘에 석양이 거들 때 새로운 달이 솟아난다. 그래,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자연물이잖아요. 청산, 녹수, 신월 이런 애들. 그래서 안전해. 내 책상 앞에 하나의 술 가지고 시름 풀려고 하노라. 그럼 정서 나무 주워 먹어야지. 시름을 풀려고 한다. 지금 시적화자는 시름을 가지고 있고 시름을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고 자연 속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작품 한번 바로 연결해 볼까요? 사수입니다. 내가 하는 나야 관련된 말 같은 거 남이 뭐라고 하지 마. 왜? 남과 관련된 말도 내가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막 물고 뜯고 하지 마. 왜? 나는 그냥 고산 불고정이라는 정자가 좋아서 그냥 혼자 늙는 몸이거든. 자, 연결이요. 그럼 이 사람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은거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속세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은 자연의 공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서 망령난 손님이 내가 거주하는 정자 뭐 검은색이네 흰색이네 뭐 이런 미친 소리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해서 내가 첫째 줄에서 얘기했잖아. 뭐 옳은 애 그른 애 뭐 좋네 나쁜 애 따지지 마. 나도 니네 말 안 할 거거든.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속세에 왜 안 나갈까? 자도 떠드니까 뭐 좋네 나쁜 애 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은거하는 거 아닐까? 선택지 3번으로 연결해 봅시다. 3번이요. 나에서 화자는 시름 풀고자 하노라 뭐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시름을 풀려고 함 이렇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을 확인할 수 없지. 심지어 여기 남 그럴싸하게 나왔지만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어울리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안 되죠. 안 되는 거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작품에 바로 연결해서 육수로 가보실까요? 엊그제 빚은 술이 다만 3병뿐이로다. 한 병은 물에서 놀 때 마시고 또 한 병은 산에서 놀 때 마시고 이제 한 병 남았네? 남은 한 병 가지고 달에서 논들 어떨 이렇게 되면 자 저랑 약속. 술 마시고 논다. 풍류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달이랑 같이 놀아. 달하고 나하고 친해? 그러면 자연친 이렇게 붙이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속세와 자연은 대립구조로 하시되 자연 속에서 시적화자의 태도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 하도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접근해도. 선택지 4번입니다. 나에서 화자는 달의 논들 어떠리? 라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물에 자연 친화 되냐고. 됩니다. 뭐 달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같이 노는 거잖아. 이렇게 붙이는 거 전혀 나쁘지 않아요. 선택지 5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다지무는요. 백석의 시임을 확인하십시오.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백석 작품은 대체로 이렇게 시인데도 길고 정신이 없거든요. 이게 그냥 많은 것을 열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집중해서 읽으시지 말고 열거되어 있는 계열체들이 어떤 애들인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요게 3번 반복되면서 내용이 3덩이로 쪼개지거든요. 우리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맨 밑에서 7번째 줄에 있는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맺고 모자를 쓰고 맥주를 마시고 제주 색시를 생각해도 미역 내음새에 내 마음 가는 곳이 있대. 마음 가는 곳이 어딜까? 조개 껍질이나 어떤 나이를 먹는 물살에 낱낱이 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이런 거에도 신경이 쓰여. 그대 가까이 송진 냄새 나는 집에 아내를 잃고 슬피 사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 그런 이런 상처한 사람, 와이프가 사망한 사람의 일도 신경이 쓰여. 또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4년생 금이가 그대 뭐 홍어면 동상내에서 난 거, 뭐 금이라는 애가 있대. 이런 것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냥 이런 사람들의 삶이 신경 쓰인다고. 그냥 이게 다예요. 선택지 5번. 다해서 글쓴이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4년생 금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혀 나쁘지 않죠. 그렇게 돼서 특히나 27번의 보기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보기에서 특정한 장소를 설명할 때 뭐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석의 작품은요 너무 깊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공간 혹은 그리워하는 공간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엇이 열거되어 있는가만 짜게 가면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고전문학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의 경우에는 술 마시고 놀거나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자연 친화 같은 건 거의 언제나 대부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선시대 작품이다. 혹시 자연과 속세의 대립이 아닐까? 달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죠. 하나 더, 100%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써먹는 팁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강호 한정 계열의 작품의 경우는 혼자 있는 것은 이 선택지 3번 같은 거 선택할 때 왜 이렇게 마음에 떨리냐? 술 먹고 노는데 혼자 쓸쓸하게 놀고 이런 괴로운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작품에서 혼자 있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막함이나 저 이런 거 구경해보죠. 한정할 때 이거 한가함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많아서 복작복작할 땐 한이라고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나 혼자서 한가하게 지내는 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봤던 뭐 적막함이나 아니면 고독하고 괴롭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한 90%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다만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되는 유배 계열에서는 내가 원해서 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독함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선 전기나 중기 등에 해당하는 강호한정 계열에서는 혼자 있는 상태도 한적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27번의 선택지 3번을 고를 때 그렇게 마음에 꺼릴 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배경 지식 하나 추천드립니다. 네, 다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오답률이 높았던 5개의 문제 확인 잘 하셨나요? 모든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과학 지문이나 인문 지문 같은 거에 내용 확인하거나 글이 가지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혼자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마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런저런 소문들 있잖아요. 3월 학병 점수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수능 점수가 된다. 생각보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의외로 국어는 7개월 동안 생각보다 많이 늘고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이게 국어가 되게 천천히 오르는 것 같고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사고력이 한 번만 확장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문학과 독서로 나누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EBS 수특에 나오는 거 연계 지문이 나오기만 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라면 매우 편안하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면 특히나 고전문학같이 어려운 경우에는 EBS 소특 중심으로 일단 학습해두세요. 이거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 연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하실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육청보다는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연계해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EBS의 소특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험을 봤을 때 이제 뭐 14문제, 17개 정도 나온다. 17문제인데 맨 앞에 있는 독서론 1, 2, 3번 3개는 빼고 나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인문 복합지문하고 법률지문, 과학지문 이렇게 3개의 14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4개 이상 틀렸다라고 하면 독서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에도 제가 아까 추천드린 지문 같은 기출문제를 제대로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충분하게 해두시는 게 좋은데 2점, 3점짜리 한두 개 정도 틀린다면 기출문제를 벗어난 수준의 고난도 독서로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난도 독서를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에는 평가원이 나 있는 사고방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돌아가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서 지문에서 고난도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3월 학평을 기준으로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평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